정의당 여성정치연구 모임 노란페미에서 발간하는 페미톡톡 10월호로 돌아왔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다운되어 있는데요. 최대한 목 상태를 좋게 하고 녹음을 하려고 그랬는데 돌아오지 않네요. 가을의 끝자락인 것 같아요. 요새 주변에 감기 걸리신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그 감기를 직통으로 맞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뭔가 풍요롭고 약간 설레고 그랬던 가을이 이제 지나고 겨울이 찾아오는 기분. 뭔가 좀 쓸쓸합니다. 10월 페미톡톡은 더 다양한 이야기로 돌아왔어요. 9월호가 조금 코너가 많이 없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10월호는 꽉 채웠습니다. 특히 올해 10월호는 새로운 코너가 또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좀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으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월호 녹음을 맡은 저는 깡총이고요. 10월 페미톡톡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전국의 여성 청년들을 만나는 코너입니다. 여성 청년 만나다. 10월호는 대전시당의 이용림 당원님을 만나고 왔는데요. 이용림 당원님은 제가 예전부터 이 코너에 꼭 모시고 싶었던 분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대전 서구지역위원회 대의원이시자 그러니까 사기 대전시당 여성위원장을 맡아주신 분이십니다. 똑똑한 파이터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남겨주셨는데요. 인터뷰는 깡총인 제가 다녀왔습니다. 인터뷰 내용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대전에서 고양이와 7년째 거주 중이고 14년 7월에 입당해서 지금까지 활동을 이것저것 해왔어요. 엄정의 시의원이 있는 경북 경산이 고향입니다. 14년 7월에 입당 후 활동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당시에 나를 맞이해 주었던 청년당원의 이미지가 강렬했어요. 여름에 첫 모임을 한다며 연락이 왔어요. 연락해준 청년당원이 땀을 뻘뻘 흘리며 당원 한 명 한 명 맞이하는 모습이 사회에서 보기 힘든 모습이었죠. 끝나고 나서 다른 분들과 청년의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열심히 하네 라고 느꼈지만 제가 활동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연고 없는 대전에 혼자 살아서 활동의 계기는 90% 심심함이었던 것 같아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나에게 대전은 무엇인가요? 내가 대전에 왜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많이 해요. 대전에 오게 된 계기는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현재까지 대전에 있는 이유는 정의당 때문이에요. 내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나와 함께 있어주는 동지들이기에. 대전도 정세가 많이 바뀌었어요. 8, 90% 정도 민주당이 가져갔거든요. 지난 지방선거에 서구 지역위원장이 구의원 후보로 나왔고 그분을 도왔어요. 그 동네에 나와 동갑내기 여성 후보가 민주당 1-나 후보로 출마했죠. 당시에 그분은 한복 입고 돌아다닌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우리 후보는 불러주는 것도 없어서 속상했어요. 굵직굵직한 민주당 국회의원이 자신들 나이는 청년 정치인들을 지방에서 뛰게 했죠. 연줄로 선거운동을 쉽게 하는 모습을 보며 박탈감을 느꼈어요. 제가 도왔던 후보는 여성이었는데 남편 어디 갔냐? 네가 후보긴 하냐? 라는 말도 많이 들으면서 한계를 느꼈어요. 지연 학연 없어져야 하지만 내가 어디 나왔고 어디 학교 출신이고 선거 현장에서는 그런 말들이 좌지우지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못하고 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선거 방식이 뭐가 있는지 뚜렷하게 모르겠고 어떤 의제를 동네에 가져가야 할까 모르겠더라고요. 생활 밀착형 정책들을 홍보지에 실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동네에 갔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했을 때 크게 없다는 것도 느꼈어요. 대전시당이 굵직한 이슈들에 잘 대처했지만 하수구 민영화라든지 월평 공연이라든지 선거철에는 그런 현안들이 안 터지는 게 문제죠. 3사기 대전시당 여성위원장을 지내셨어요. 저도 사기 추천직 여성위원이었는데 그때 각 시도당 여성위원장도 유일한 청년 여성위원장이셔서 눈이 많이 가더라고요. 맡게 되신 계기가 궁금해요. 권유가 컸죠. 시당의 지난 여성위원장이 개인 사정으로 활동을 접으면서 흐지부지 끝나버리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제가 맡게 되었어요. 크나큰 목표와 의지를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사자성도 잘 발현된 것 같다는 기대도 있었어요.
여성위원장 지내면서 아쉬웠던 지점은 같이 해줄 사람이 많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성위원들이 주축이 되었고 40, 50대 여성들에게는 페미니즘 의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동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5기에도 연장 제안을 받았는데 아프 이유들 때문에 거절했어요. 대한생리대, 당원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성교육, 여성주의 글쓰기 등 하고 싶은 건 많았어요. 의지만 강했죠 뭐. 대전시당 여성위원회 활동들이 궁금합니다. 처음에 했던 사업은 여성연구자 실태조사예요. 대전에 연구단지가 많잖아요. 대상 선정부터 여러 번 회의를 거쳐 작업하고 전문가께 통계도 부탁드렸어요. 원래는 여성연구자가 아닌 콜센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려 했어요. 대전에 웬만한 대기업 콜센터들은 다 모여 있거든요. 지역 방언의 영역에서 가장 벗어나 있으면서 사투리도 적당히 알아듣고 표준말을 가장 유사하게 구사하는 지역이라서요. 아시다시피 콜센터가 악명이 높잖아요. 그럼에도 연구노동자를 선택했던 이유는 컨택이 콜센터보다 더 쉬웠기 때문이에요. 당원 중에 연구노조 활동가분이 계셨거든요. 결과는 비정규직 문제를 크게 느꼈어요. 연구 쪽 일들이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휴직을 쓸 수 없을 뿐더러 휴직을 하고 오면 그전 경력을 안 쳐주는 건 기본이고. 사기중앙여성위원회의 지원사업에 그리기 소모임을 했었어요. 대전에서 활동하는 행위예술가를 모시고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들끼리 속 이야기도 진행했죠. 참여자들이 즐거워하셨죠. 아쉬웠던 건 당시에 여성주의적 글쓰기도 같이 진행하려 했었는데 여건상 결국엔 하지 못했어요. 그게 아쉽네요. 그래도 이번 5기 여성위에서 다시 그 사업을 진행해보려 해요. 조그맣게 책자도 내보고 싶어요. 저번에 연락하니 지역위원회 모임 중이라는 답을 받았어요. 청년이, 그것도 여성이 지역위원회 모임에 가기 쉽지 않은데 평소에도 지역위 모임에 꾸준히 참석하세요? 처음에 활동했을 때 청년위 활동을 중점적으로 했죠. 그래도 지역위 모임 회의 등은 항상 나갔어요. 진보정당임에도 젊은 여성 당원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초반에는 스스로가 그런 대우받는 걸 즐겼던 것 같아요. 그런 취급받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지금은 알죠. 역시 여성주의 늪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것 같아요. 지역의 성빈이 6대4 정도로 엄청 적진 않아요. 다만 연령대가 높을 뿐이죠. 지역위에 활동력 있는 당원들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었어요. 조금 더 주체적으로 해보려 해요. 듣다 보니 입당 계기도 궁금하네요. 세월호 사건이죠. 제가 다닌 학교는 학생운동 흐름이 없었어요. 당시 동아리 선배 몇 명이 집회 가는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후배들에게 권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제가 08학번인데 08년도에 광우병 집회가 크게 있었잖아요. 어쨌든 그때를 제외하고 정치활동하는 사람이 없었고 입당 전에는 전혀 이런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4학년 때 연구실에 있었는데 당시 선배가 일베 유저였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폭동이라며 일베 게시물을 증거랍시고 보여줬어요. 이런 이상한 사람이 다 있나 혼자 생각했어요. 그때 이후로 근현대사에 대해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당시에 대한미디어가 떠오를 때라 팟캐스트를 들으며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학교 졸업할 때쯤에 정치 이야기가 잘 통하는 친구 몇 명과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취업하고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러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고 말만 하는 사람 말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자 액션을 하자라고 다짐했어요. 당시에 노유진의 정치 카페 들으면서 후원 정도야 뭐 하며 가볍게 시작했는데 활동 당원이 되었네요. 입당 전 정의당에 대한 시선은 어땠어요? 막연히 젊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또 높은 도덕성과 착한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했죠. 지금은 그런 기대를 했던 게 잘못됐던 것 같아요. 정치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집단이든 어떤 커뮤니티 혹은 어떤 모임이든 항상 문제가 있기 마련이고 힘든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셨네요. 저도 젊은 사람, 착한 사람 많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혹시 가족을 포함한 지인 주변인들이 진보정당 활동을 하는 걸 알아요? 알아요. 처음 가족 반응은 그런 곳에 왜 가냐, 데모 가면 큰일 난다 이러셨죠. 특히 아버지는 한나라당 지지자셨는데 요즘엔 너 심상정 의원이랑 친하냐? 결혼식 때 주례 봐주냐? 이런 농담을 하시기도 하고 매년 정치 후원금을 정의당에 내주시기도 하세요. 특히 열심히 활동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뿌듯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네가 정의당 활동하며 사회에 불만이 많아지는 것 같다 라고도 하시더라고요. 제도권 시스템에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주변에 페미니스트라는 거 선언해 본 적 있어요? 몇 번 친구들한테 했다가 안 해요. 당원들에게는 거리낌이 없는 것 같은데 친구들 반응은 싸움 걸거나 부담스러워해요. 내가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극렬히 반대하는 친구를 보면 싸우고 싶지 않아져요. 친구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모습 보고 이야기 잘 못하겠어요. 페미니즘을 처음 접하게 된 계기는요? 넷상에서 접했죠. 그게 영향이 컸어요. 트위터에 여성 서사가 공유되고 데이터적 통계 수치 등을 보며 많이 느꼈죠. 저는 남성 형제가 있는데 나는 항상 뒷전이고 그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겪어왔으니 더 빨리 공감될 수밖에요. 강남역 페미사이드 사건을 접하며 우리가 이야기 안 하면 안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었죠.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누군가를 설득하고 논쟁하려면 이론이 필요하니 책들을 많이 읽어요. 오, 최근에 읽은 페미니즘 도서 추천해주세요. 처음 접했던 건 입이 트이는 페미니즘이고요. 이 책은 현장에서도 많이 써먹었어요. 그리고 대전시당 여성주의 소모임 페미니즘 페이퍼에서 선정하는 책들을 읽고 있고 요즘엔 현대 페미니즘 태제들을 읽고 있어요. 지금껏 제일 재밌게 읽었던 베룩스의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입니다. 접근도 쉽고 이해도 잘 되더라고요. 특히 이 책에서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성별 때문에 차별받아선 안 된다는 문장이 인상 깊었어요. 용림 씨에게 페미니즘이란 뭐예요? 끊임없는 자아 검열이죠. 그런데 엄격해지면 질수록 자신감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나 페미니스트인데 화장해도 되는 건가? 탈코르셋 운동 진지하게 시도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물음들이요. 지역 모임 가면 중년 남성이 주축이니 성차별적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기분 나쁘지 않게 하면서 잘못된 것을 어떻게 알려줘야 하나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나 스스로가 생각과 행동을 일치시키고 있나? 라고 생각하죠. 내가 완성된 상태가 아닌 것 같다고 느껴요. 동시에 완벽한 페미니스트가 있을까? 라는 고민도 합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나 활동 혹은 꿈이 있나요? 똑똑한 파이터가 되고 싶습니다. 차별, 혐오 발언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을 바로 지적하고 무안주는 것보다 설득하고 싶어요. 당내에서 지역 모임 나갔을 때 몇몇 당원분들의 무례함을 지적할 수 있는 청년 당원이고 싶어요. 정의당에 바라는 점이 있나요? 예전에 심상정 대표가 대선 토론 때 보여준 소수자를 대변하는 말들, 요즘엔 그런 말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정미 의원이 2년 전 퀴어 퍼레이드에서도 동성애 결혼 합법화할 거라며 앞에서 외쳤는데 그 발언도 인상 깊었어요. 하지만 요즘 당내에서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당내에서 소수자 의제에 관한 논쟁이 있을 때마다 당내 간판 스타 정치인들은 잘 안 보이고 몸을 사리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박예희 부대표가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 해주세요. 모든 여성당원이 여성주의 운동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당내에 여성 혐오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여성주의 운동을 중요하게 여기는 당내의 많은 여성들이 계속 떠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찌 보면 제일 급한 사람들이 먼저 나서는 거겠죠. 우리가 끊임없이 제잘돼야지 누군가 한 명은 우리를 쳐다봐주지 않겠어요? 마지막으로 먼 곳에서 대전까지 와주신 노란패미 멤버 깡총님께 정말 감사한다는 말씀과 함께 노란패미 항상 응원할게요. 다음 코너는 믿고 보는 노패 추천입니다. 믿고 보는 노패 추천 코너는 10월 후에 새로 편성된 코너인데요. 함께하고 싶은 콘텐츠를 나누며 쉬어가는 코너예요. 이달의 노패픽은 게임, 데스티니티 가디언즈와 넷플릭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10월 후에 믿고 보는 노패 추천, 장비님과 이진님의 추천으로 시작해볼게요. 장비 추천, 데스티니 가디언즈. PC와 콘솔로 플레이할 수 있는 이 FPS 게임은 우주를 배경으로 한다. 먼 미래의 지구와 태양계, 몇 개 행성과 위성들을 기반으로 한 수호자들이 주인공이다. 이들은 어느 날 지구에 나타난 여행자가 준 힘, 빛을 바탕으로 죽음에서 부활해 새로운 힘을 갖게 된다. 여행자의 힘을 탐내며 태양계에 나타난 외계 종족들로부터 고향을 지키기 위해 긴 싸움을 시작한다는 내용이다. 대가의 가장 큰 장점은 여성 캐릭터를 성적 대성화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캐릭터들은 얼굴 선택지에 특출난 미용도 없다. 다들 민주적으로 생겼다. 인간을 고르든 오크를 고르든 여성 캐릭터의 얼굴은 미인형인 여느 게임들과는 다르다.
옷도 잘 입힌다. 네소스와 이오, 화성과 수성을 번갈아 오가도 튼튼할 법한 방어구를 갖춰 입고 날렵하게 움직이는 캐릭터들은 뒷모습만 보면 성별을 알 수 없을 정도다. 이쯤 되면 여성 캐릭터에게 비싸고 레벨이 높을수록 노출이 더 많은 방어구를 입히는 게임들과 비교하는 건 미안해진다. 대가의 여성 NPC들은 생김새도 성격도 모두 사람답다. 쓸데없이 유저를 꼬시려고 들거나 애교를 부리는 NPC도 없다. 데스티니티 가디언즈 세계 속 여성들은 진지하고 헌신적이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을 담고 있는 세계관에는 성차별도 이성의 중심적 관점도 덜어내려 노력하는 적이 역량하다. 대가의 태양계에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여성들은 선봉대의 대장이거나 전설적인 총잡이 또는 망국을 지킨 여왕과 그의 충성스러운 기사다. 그래서인지 스토리라인만 따라가며 솔로 플레이를 해도 충분히 만족스러울 만큼 몰입감이 있다. 게다가 스토리, 그래픽, 음악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어서 아주 긴 SF 드라마나 영화 시리즈를 감상하는 것 같을 정도다. 대가는 인싸를 위한 게임이기도 하다. 여러 명의 플레이어가 팀을 이루어 공략하는 PVE, PVP 컨텐츠도 잘 만들어놨다. 함께 전략을 짜고 협력해서 도전 과제를 성취해내는 재미가 제법 쏠쏠하다. 다만 플레이어 대 플레이어 시합을 하고 레이드를 뛰려면 필연적으로 현실의 타인들과 팀플레이를 해야 된다. 남성 플레이어들의 맨스플레인이나 여왕벌 취급을 종종 마주치곤 한다. 아무리 대가가 여성에 대한 성적 대성화가 없는 게임이라도 일반 플레이어들의 인식 수준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이 게임을 조심스레 추천하고 싶다. 더 많은 여성들과 함께 게임을 하고 싶기 때문이다. 여러분과 태양계를 구해내고 서로 등을 지켜주고 싶다. 최근에는 저주받은 달에 대한 스토리가 새로 열렸다. 여행자의 빛을 안고 다 같이 달에 갑시다. 당신은 화력팀이 될 수 있다면 영광이다. 최선을 다하겠다 수호자 라고 적어주셨네요. 장비님이 게임을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있는데 저희 노란패미에서도 오버워치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와 장비님입니다. 네, 그래서 같이 플레이를 몇 번 하긴 했었는데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달에 뭐 이렇게 대가라는 되게 재밌고 신비스러운 요런 게임도 추천해주시고 역시 게임왕 장비 감사합니다. 저도 꼭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그 다음 추천은 이재님이 추천해주셨어요. Unbelievable 이라는 넷플릭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고요. 믿을 수 없는 것은 피해자의 말이 아니고 트리거 워밍, 실화에 기반한 이 작품에는 성범죄 수사와 성폭력 묘사가 담겨 있습니다. 시청자 주의를 요합니다. 라고 써주셨네요. 소개하고자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는 연쇄 주거침입 성범죄 피해자의 이야기를 다룬다. 강간 사건을 다룬 드라마나 영화는 보기가 힘들다. 사건 발생부터 수사나 재판 과정, 그리고 주변인들의 태도까지 피해자가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써야 하고 의심받으며 2차 가해자들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니까. 소개하려는 넷플릭스 드라마 제목처럼 피해자의 이야기는 언제나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러나 드라마는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보여주면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는 피해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피해자를 둘러싼 수많은 의심과 가해의 존재임을 보여준다. 피해자에게 적절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이 질문하고 왜 말이 바뀌냐며 다그치고 몰아세우던 남자 형사들과 피해자에게 침착하고 건조한 태도지만 세심한 설명으로 안심시키고 이야기 들어주는 여성 형사의 대조적 모습을 통해 우리 사회가 성폭력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보여준다. 두발 형사의 태도는 성범죄 수사 지침 100일과 같았다. 더 인상적인 것은 피해자인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설명하려고 하면, 다시 말해 피해자다움을 증명하려고 하면 그런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준다. 그러니까 어떤 피해자든 각기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으며 굳이 그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드라마에서는 피해자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애가 저렇게 말한다고? 저렇게 행동한다고? 피해자의 행동에 대한 의심은 증폭되고 진실조차 이야기할 수 없는 환경이 피해자를 어떻게 고립시키는지 보여준다. 드라마에서 피해자들의 나이, 직업, 외모 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혼자 사는 여성이다. 올해 신림동 지역에서 혼자 사는 여성을 상대로 주거침입 사건이 발생한 것이, 정확히 말하자면 언론 보도된 것이 4건이다. 주거침입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비난, 왜 밤늦게 돌아다녀서와 같은 그런 비난들을 보고 있자면, 그리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지자체와 경찰을 보고 있자면, 그리고 주거침입은 인정되나
강간미수는 인정되지 않는 재판부의 판단을 보고 있자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는 아직도 변하지 않는 여성폭력에 대한 시선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드라마가 특히 좋았던 것은 다양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경찰 내에서 지휘하는 수사관도 여성이고 결정적인 힌트를 제공하는 똑똑하고 재치있는 경찰도 여성인데 이 여성들의 모습들이 연령, 인종 다 다르다는 점에서 다양한 여성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동안 성범죄를 다룬 드라마나 영화들을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시선으로 성범죄를 소비했다면 이 드라마는 그 룰을 따르지 않는다. 좋은 여성 감독과 배우들을 통해 소비하지 않고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드라마를 보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믿고 보는 노페 추천은요. 넷플릭스 이번 호인 넷플릭스와 게임 컨텐츠가 올라왔는데요. 음악도 좋고요. 아티스트도 좋고요. 영화도 좋고요. 이런 영상 컨텐츠, 넷플릭스 왓챠 다 되고요. 게임도 되고요. 등등 이 대중문화 속에 녹아있는 페미니즘을 소개하는 어떤 그런 코너예요. 신속 코너로서 저희가 좀 야심차게 시오로우에 가져와 봤고요. 게임과 넷플릭스 드라마를 이렇게 두 개를 추천받았는데 데스티니티 가디언즈 게임과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저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유튜브 광고 되게 많이 봤는데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요거 한번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0월호 페미톡톡 마지막 코너는 정치 한 컷입니다. 정치권 이슈를 담은 사진과 평을 실습니다. 여성과 진보 정치의 눈으로 포착한 10월달의 한 컷. 고요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검사들이 KBS A 기자를 좋아해 술술술 흘렸다.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의 패널로 출연한 아주경제 법조팀장인 남성 기자가 한 발언이다. 언론과 검찰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기자가 취재력이 아니라 이성관계를 바탕으로 기사를 썼다는 명백한 성희롱이다. 이 발언은 우리 사회가 일하는 여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같은 행동을 해도 남성이 하면 사회생활인데 여성이 하면 업무 외적인 여성성을 이용하거나 뭔가 구린 것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해당 발언을 한 기자가 사석에서도 많이 하는 얘기라고 밝혔듯 성차별적 시선은 너무나 일상적이다. 실제로 기자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출입처에서 배제되기도 하고 취재를 해도 이번 일처럼 왜곡된 시선을 감당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다. 그런데 같은 기자로서 고충을 이해하기는커녕 조롱하고 깎아내리기 바쁜 남 기자의 행태를 그냥 두고 보기 힘들다. 더구나 문제 발언이 구독자 100만을 가진 진보 진영의 채널에서 흘러나왔다는 것은 더욱 유감이다. KBS는 성희롱 논란으로 기자를 고소했다. 여 기자가 아니라 여 기자로 봐달라는 요구가 그렇게 무리한 것인지 법적 공방 속에서 고민해보길 바란다. 깡총님이 잡아주신 10월의 페미톡톡 잘 들어보셨나요? 네, 제목이 되게 셌어요. 야, 왜 그러면 안 돼? 네, 멋진 제목. 네, 다음 코너는요, 또 신설 코너예요. 네, 정책 한 조각이라는 코너인데요. 노란페미는 여성 정책을 연구하고 학습하는 그룹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여러 정치 이슈 및 정책을 소개하는 정책 한 조각 코너를 만나보시죠. 왔던 미프진, 누가 우리의 선택에 합법을 논하는가? 까비님께서 정책 한 조각 적어주셨습니다. 미프진이 뭐야? 일단 미프진은 미페프리스톤, 이 성분 이름, 미프진은 약의 이름. 미페프리스톤은 이렇게 생겼대. 스테로이드성 항프로게스테론 호르몬 문제로 여성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이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방해한대. 뭔 멍멍이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지만 어쨌든 자궁 내 착상한 수정체의 영양 공급을 중단하고 수정체를 자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역할, 즉 임실 중절이 되는 것이지. 최근에는 임신 10주까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의료계에서 보고되고 있대. 미페프리스톤은 혼자서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미소프로스톨과 같이 있어야 임신 중절 효과를 가져. 미소프로스톨이 친구는 강하게 자궁 내막을 수축해서 미페프리스톤이 분리한 수정체를 자궁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이라는군. 2번,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둘 다 복용해야 돼. 미페프리스톤을 먼저 복용하고 미소프로스톨을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복용해야 수정체가 자궁으로부터 분리되고 체외로 유도가 된대. 미프진이 의료약품으로 허용이 된 국가에서는 미페프리스톤 600mg, 한 알이면 600mg, 200mg으로 3알. 의료기관에서 복용하고 귀가 후에 이튿날 다시 의료진이 확인 가능한 환경에서 미소프로스톨을 복용한대.
그러면 하혈하게 되고 의료진이 낙태가 되었는지 확인하지. 간혹 불완전한 분리가 일어나거나 출혈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어서 의료진이 꼭 필요하다고 해. 외과적인 수술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은지, 자궁 내에 염증이 생긴 것은 아닌지도 건강을 위해 확인해야 해. 3번. 근데 우리는 합법이 아니라며. 맞아, 눈물 좀. 현재 한국에 돌아다니는 미프지는 정품 승인 여부를 알 수 없어. 미프지는 임신 중절 효과는 합법적으로 승인된 약을 복용한 경우만이야. 지금 우리가 접하는 미프지는 안전성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정품 미프진은 1회 포장분이 3알만 있대. 근데 한국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불법 구매하는 미프진들은 9알이나 12알이 들어있다네. 약사들 말로는 주로 중국에서 만들어진 복제약이 대부분이라는군. 뒤집어 말하면 온라인으로 한국에서 구매한 미프진은 이 약이 무슨 약인지 먹어도 아무도 몰라. 미프진이 한국의 소화제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실제로 소화성 궤양으로 한국에 허가된 것은 맞대. 근데 정확하게는 자궁 수축을 유도하는 미소프로스톨이 소화제, 수정체를 분리하는 미페프리스톨은 아니라는군. 어디서 구할 수 있어? 합법이 아니니까 약국 가면 당연히 없어.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지만 그것도 불법이다. 미프진 코리아나 카카오톡에 미프진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카톡 친구를 통해서 구매하는 것인데 해외 직구하듯이 택배로 와. 보통 빠른 곳이 7일에서 10일 정도 소요되고 2주에서 4주가 걸리는 경우도 있대. 우먼 온 웹은 같은 경우 미프진이 합법인 네덜란드 산부인과 의사 레베카 곰버츠가 있는 비영리 단체로 기부금을 받아 운영돼. 기부금을 내면 유산유도 약을 보내주는 것이지. 영화 파도 위의 여성들의 주인공이야. 5번. 구매하면 문제는 없을까? 전혀. 까비가 이 정도 정보들을 찾는데 제일 슬펐던 게 뭔 줄 알아? 불법이라 뭐가 제대로 된 정보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심지어 정보를 찾아볼 유일한 곳이 워마드였어. 워마드에서나 게시글이나 댓글로 뭔가를 볼 수 있다는 거야. 택배는 어떻게 포장되어서 오는지, 해외 택배인데 제대로 오는지, 배송물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은 없는지, 집이나 학교, 직장으로 수신하는 경우에 주위 사람들이 나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 그저 돈 보내고 믿을 수밖에 없어. 세관에서 문제되지 않는지, 오는 동안에 문제가 생겨 수신이 늦어지면 약 성분이 변질되거나 하지 않는지 걱정이 되는데 받고 내 몸에 넣어보기 전엔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더군다나 복용하고 낙태 후 과정에서 불안한 인부가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건 약을 판매한 카카오톡 상담사가 전부라는 거. 받은 약을 복용하면 아랫배가 무척 아프다고 해. 심한 생리통이 10배 된다는 글이 많더라고. 그런데 이 과정에 낙태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말해줄 곳은 상담사가 유일하고. 사실 이 상담사가 진짜 의료인인지조차 알 수 없잖아? 그리고 몸이 아픈데 상담사가 카톡 답을 바로 주지 않으면 인부는 그저 아픈 몸을 끌어안고 불안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 상담사는 계속 이런 형태의 하혈을 하셨으면 안전하게 낙태가 된 것이니 안심하라 한다지만 사실 그걸 어떻게 알아? 오죽하면 판매 광고로 상담사가 질문에 몇 분 안에 즉각 답한다는 내용이 있을까? 직장인들 중에 복용해본 사람들이 글로 어떤 핑계로 며칠 휴가 냈는데 쉬니까 괜찮네요 이런 후기를 올려. 글 쓴 사람이 광고하는 사람인지 진짜로 복용을 해본 사람인지도 몰라. 카카오톡 상담사뿐만 아니라 구매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 과정조차 진위 여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저 간절하고 불안한 마음에 시도해볼 수밖에. 6번 맙소사. 사실 까비가 이 과정을 보면서 너무 슬펐던 건 불안정한 낙태 과정이 여성의 정신적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 하는 점이야. 한국같이 낙태를 죄악시하는 사회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낙태 정보를 찾는 여성은 정말 말 그대로 혼자인 것 같았어. 그 어떤 이유라 하더라도 원치 않은 임신이라는 상황을 맞게 된 여성에게 세상은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질 텐데 정말이지 열이면 열 다 이 과정에 함께하지 않는 무책임한 상대에 대한 원망이 절절하게 녹아있더라고. 다시는 남자를 사귀고 싶지 않다는 글에 마음이 아픈 걸 너무 분노에 이해가 갔어. 제일 웃긴 건 힘든 상황을 혼자 온몸으로 받아내는 인부를 그 카톡 상담사가 온라인으로 위로하고 있다는 거야. 낙태라는 엄청난 스트레스의 과정을 잘 버텨내고 있다면서 애인도 가족도 의사도 아니고 카톡 상담사가 이 약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중국에서 복제된 것인지도 모를 알약을 받고서 오로지 믿을 사람은 얼굴 모를 카톡 상담사인 거지. 복용하고 실시간으로 후기를 남긴 사람들에게는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어준 댓글이 달리는데 이것도 워마드에서나 보고 쓸 수 있고 가족들이 혹시라도 알게 될까 불안해하는 글에 응원글이 달리는 걸 보고 있으니 너무 슬펐어. 얼굴 없는 이들에게 위로받아야 한다니. 내가 원래 좀 뚱하고 반응 없는 성격인데 보는 내내 현타가 오더라. 7. 그러면 합법화해야겠군. 미프진은 1988년 프랑스에서 승인 허가를 받았고 비슷한 유산유도약인 미페프렉스는 미국 FDA의 승인을 2000년에 받았어. 1988년이래. 1988년. 2000년대도 아닌 1900년대.
허가를 받은 약을 우리는 합법적으로 구할 수 없다니. 세계 60개국의 임상과 안전성 효능이 인증되어서 세계보건기구 WHO가 필수 의약품의 목록으로 지정했어. OECD 국가 중 80%는 미프진을 승인하여 판매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아직 안전하게 복용 못하는 거. 승인 전이라 한국에는 일부 미프진에 대한 환상이 또 있다고 해. 외과적 수술보다는 복용하는 게 편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수술을 하면 자궁 내 흡착 위치에 흔적이 남는다는 생각에 간단히 복용하고 일주일쯤 감기로 생각하고 말면 되는 미프진이 나을 것 같기도 하지. 과거 성관계 전력을 말하기 쉽지 않은 한국에서 여성에게 가장 티 안 나는 낙태 방법 같아 보이기도 해. 수술대에 올라 의사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굴욕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환상은 환상이고 일단 안전성 여부가 세계적으로 입증되었으니까 한국 여성에게도 이 과정은 합법화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레버카 곤버츠는 유산유도약이 비아그라의 안정성보다 훨씬 낫다면서 22주 이내의 임신 중지는 자동차 운전보다 안전하다고 작년 한국을 찾아 국회에서 이야기하기도 했어. 어디선가 이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약을 들고 불안에 떨고 있는 여성들이 너무 많아. 8번. 마지막으로 까비 가기 전에 1988년 프랑스에서도 승인된 미프진에 대해 강력 반발과 불매운동이 있었다고 해. 프랑스는 유럽의 강력한 가톨릭 국가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프랑스 정부 보건장관이었던 클로드 에빈이 제약회사였던 루설 유클레프에 미프진 배포를 명령하면서 했던 말이 제일 인상적이라 남겨. 낙태 논쟁으로 인하여 여성에게서 진보된 의학을 빼앗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지금부터 미프진은 단순히 제약회사의 상품으로서가 아니라 여성을 위한 도덕적인 상품, 모랄 프로퍼티 오브 워먼이라는 것을 프랑스가 보증할 것이다. 네, 10월 달에 10월 호에 신설될 코너가 여러 개, 한 2개 정도 있었는데 즐거우셨나요? 사실 미프진 이야기 우리 계속 낙태죄 폐지 이야기 하면서 많이 들어봤는데 쉽게 이렇게 뭔가 설명해주는 그런 뭐 콘텐츠나 이런 게 많이 없어서 그런 것들이나 혹은 우리가 좀 어려워하는 정책 이슈 혹은 되게 핫한 정책 이슈들, 여성 정책 이슈들 요런 거 한번 쉽게 다뤄보자라는 어떤 취지에서 신설될 코너고요. 10월호의 첫 정책 한조가는 까비님께서 열심히 미프진에 대해서 찾으셔서 글 써주셨습니다. 까비님 감사합니다. 10월 페미톡톡 저희가 준비한 코너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맨 마지막 페이지에 정기구독 신청할 수 있는 링크도 걸어놨으니까요. 정기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편집자의 말 남겨두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저희 페미톡톡 편집을 늘 열심히 맡아주시는 고요님께서 남겨주신 편집자의 말입니다. 더 풍요로워진 페미톡톡입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너무 간단하게 너무 간단하게 쓰신 거 아닌지. 네. 정말 가을이 이제 가고 겨울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요. 저는 사실 겨울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겨울에 태어나기도 했고 겨울은 뭐랄까 뭔가 나쁜 일을 해도 될 것 같은 계절 아닌가요? 뭔가 어둡고 칙칙하고 나쁜 일들을 해도 허용되는 것 같은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겨울이 오면 또 뭐 눈싸움도 있고 뭐 크리스마스도 있고 하지만 온전히 겨울을 겨울 그대로 보낼 수 없는 그런 모든 사회적 약자들에게 조금 더 가혹하지 않은 겨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페미톡톡 저희가 준비한 모든 코너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녹음을 맡은 깡총입니다. 11월 호도 많은 사랑과 애정 부탁드릴게요. 11월 호에서 뵙겠습니다. 안녕.